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오늘 거는 좀 풀만 하셨나요? 아니야? 아, 네. 일단은 제 지금 이제 삼순환부터는 이제 좀 출제 가능성이 많은 좀 논점 그리고 좀 사례형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번 정도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사기 스터디 문제도 이제 중복되지 않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될 건데 거기 나오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최종 이제 정리나 새롭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시고 이 문제를 내가 알고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내용 정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간평 때 같이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는 다들 무사히 보시고 오신 거겠죠? 네, 떨어졌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리자면 이론에서 이제 단권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단권화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게 되면 단권화를 굳이 지금까지 언급을 안 드리고 그렇게 2년차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드렸어요. 예, 안 드린 이유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되고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2년차 분들 기준으로는 지금 단권화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2년차 분들도 단권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단권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첫 번째로는 내가 시험장에서 최종적으로 볼 거,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기출과 이제 스터디 문제를 보시면서 틀렸던 거 또는 잘못 접근했던 거, 그거에 대한 기준,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롭게 책을 또는 한글로 예쁘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정리를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2년차 분들은. 그렇게 되면 시간만 낭비가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범위를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기 그 3기 마지막 때 그 회독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회독에 맞춰서 전범위를 이제 세세하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범위를 계속 쭉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거기서 내가 잘 처리했지 못했던 논점,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논점, 이런 것들만 정리해서 최소한 시험장 가서 이제 볼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A4 용지로 한 장 반, 그다음에 이론은 두 장, 법규 세 장. 딱 이렇게만 들고 갔었거든요. 모든 논점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즉 시험장에 가서 다시 봤을 때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단권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처리하지 못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를 하자. 그런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실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 시기나 아니면 좀 전날 이제 전범위를 최대한 보게 될 텐데 이론 시험장 가셔가지고 내가 좀 전에 봤던 논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합격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빨리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빨리 잘 쓰려고 덤비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24회 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23회 때부터 2차 시험을 들어갔었는데 24회 때 그 점심시간에 봤던 논점이 그대로 나왔어요. 난 됐다 이러고 하고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뒤에 20점, 10점, 30점 분량을 평소보다 더 못 썼어요, 오히려. 그래서 점수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내가 아는 논점이 나왔다고 반가워하지 마세요. 다 반가워요. 다 반가워요. 그럴 거는 빨리 처리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최소 2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해서 내가 방어적으로 처리할 거에 대한 고민, 그거를 해서 시간을 확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당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자, 오늘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송전솔로 부지 관련해서 요거는 과거에 이제 기출 문제를 봤을 때 그 선화지가 나왔던 거를 제가 송전솔로 부지로 좀 바꿔서 좀 출제를 했었었죠. 거기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주변 토지의 재산적 보상, 그다음에 주택 매수 청구 대상 중에서 토지에 대한 얘기까지를 출제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는 실무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논점입니다. 그렇죠? 선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기출 이론에서도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된 논점이고 실무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추가 자료로 송전솔로 부지 등 보상평가 지침 요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근데 이 그 지침에 대한 내용만 읽어봤을 때는 이론에서는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실무로 접근을 할 때 좀 적용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 문제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지평가사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랑 같이 병행을 하셔가지고 함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논점은 좀 보상, 특히 보상에서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논점이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공제방식과 개발법, 그 다음에 가산방식과 공제방식, 그 다음에 시점 수정과 관련한 내용들로 이제 출제가 됐죠. 이 내용은 제 거 기본서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주로 이제 서광채 평가사님께서 과거에 이제 다뤄왔던 논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연구 자료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성숙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배점으로 나올 확률은 높진 않지만 성숙도 자체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개발법, 그러니까 조성 공사 중인 택지에 관해서는 이미 기출에서 논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아직 출제가 제대로 안 된 거는 성숙도와 관련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숙도에 대한 개념, 그래서 공제 방식과 그다음에 가산 방식, 개발법 이것들을 비교해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 3번이 조금 오히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예, 이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목차를 얼마만큼 잘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느냐. 이건 정답은 없어요. 없지만 이거에 대한 틀, 방법, 기준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시 답안 같은 경우는 담보와 관련해서 그 논문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굳이 출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담보 가치, 담보 평가와 관련해서 기출 문제가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나오던 것만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알고 있는 뭐 평가 외 이런 것들에 대한 논점들만 출제가 됐었는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환가성, 보수적 요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장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 10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4번을 사실 제일 먼저 처리를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번은 마지막 쪽으로 최대한 미루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죠? 4, 1, 2, 3 순서나 아니면 4, 2, 1, 3의 순서로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였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가 오히려 답안을 제가 지금 실강하시는 분들은 다 못 봤는데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분들을 다 봤을 때는 3번을 잘 쓰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요거를 좀 고민을 하자.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수 목적 부동산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얘는 지금 적산 비중가액만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익가액이 낮은 이유 이런 것들도 같이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수익 비중가액이나 적산가액에 비해서 수익가액이 낮았던 문제가 실무에서 기출이 돼 있었었죠. 그게 뭐였어요? 그 여관, 노인 요양시설, 그죠? 그때 당시에 실무가락이 많이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가액이 너무 낮아서 수익가액을 이제 가라를 쳐서 위에 거랑 가격 수준을 비슷하게 맞춘 사람들이 거의 다 가락이 났었거든요. 낮은 이유를 반드시 실무에서 제시된 자료 또는 이론에서 지금 제가 간단히 드렸지만 사례형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포섭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특히 최근에 이제 담보평가와 관련해서 현업에서 수익가액이 지금은 조금 보완이 되긴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수익가액이 항상 낮았어요.
항상 낮았는데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수익가액이 낮다고 표시를 할 게 아니라 왜 낮은지를 평가서에 기재하도록 요청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실무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논점이었었고 이론에서도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사례용으로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잘 꼼꼼하게 해서 그 낮은 이유를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플러스 사실관계 요 두 개로만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 1번. 문제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 내용 정리를 간단히만 하고 갈게요. 보상평가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논점을 일단 크게 보면 덩어리로 보면 첫 번째가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변 지역 토지. 주변 지역 토지의 재산적 보상에 관한 거죠. 세 번째가 주택 매수 청구. 이 중에서 지금 문제는 토지만 출제를 했어요. 토지 외에 건물과 그다음에 영업보상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논점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실무에서 역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실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송전선로 부지 기출 문제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송전선로 부지 또는 과거에는 이제 선화지와 관련한 논점을 적용을 하실 때 토지보상법이나 시행규칙 제31조와 관련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토지보상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법규에서 보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송전선로 부지, 선화지, 과거의 선화지 이 논점은 토지보상법은 일반법이란 말이에요. 특별법이 전기 사용료에 관한 법률 이게 특별법이에요. 여기가 먼저 우선 적용이 되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르는 거예요. 일반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송전선로 부지 등 그 보상평가 지침의 내용을 보시면 1장 이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1조 목적에 나와 있죠. 목적. 전기사업법 제89조 밑에 들어가서 보시면 전기사업법 제90조의 2,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2 이거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토지보상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선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송전선로 부지에 관해서 혹시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두 개로 접근을 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상 공간에 대한 한시적 이용.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하 공간에 대한 사실상 영구적 이용.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목차 구조를. 그죠?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을 보시면 그냥 산시적 이용과 사실상 영구적 이용 이렇게만 구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에 대한 범위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구별해서 접근하자라는 거고요. 산식은 두 개가 사실상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한시적인 거죠.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토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감가율을 곱해서 사용 면적을 곱하는 거겠죠. 이 사용 면적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배웠던 선화지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로 한 경우에 있어서는 단위 면적당 토지의 가액에다가 여기에다가 기대 이율을 원래 곱하는 형태가 이게 적산법의 형태죠. 적산법. 자, 근데 요거를 먼저 적지 마시고 여기에 관한 거는 토지보상평가 지침 49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1항부터 4항에. 그 내용이 뭐냐면
원칙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토지에 관한 임대 사례 비교법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적산법, 그게 적용이 힘들면 적산법을 적용하는 거고, 적산법을 적용하는 게 토지 가격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기대 이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에서 있어서 기대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토지 가액의 기대 이율. 필요재 경비는 잘 언급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필요재 경비 같은 경우는 보통 건물에 들어가죠. 토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필요재 경비가 미미하고 또는 토지에 화체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의 필요재 경비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구하는 거예요. 사용료. 그러면 이때 감가율이 있죠. 감가율은 입체 이용 저해율에 추가 보존율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전제는 뭐예요? 다 송전선로 부지에 관한 거예요. 송전선로의 부지에 관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하철도라든가 그렇죠? 지하 공간 그거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체 이용 저해율로만 활용이 되죠. 그렇죠? 그거 구별하시고 여기 지금 전제는 송전선로 부지에 따르는 거예요. 송전선로 부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지하 부분이 있죠. 지하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보정률을 안 해요. 입체 이용 저해율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스포트 보상평가 지침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죠? 여기에 대해서만 차이점을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상 지하 사실상 이제 영구적 이용에 관한 거죠. 이 영구적 이용은 사용료가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토지의 가액에다가 여기에 감가율 그리고 사용 면적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는 사용료고 여기는 토지 가액이다 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적용되는 감가율은 똑같아요. 면적도 각각 산정하는 지상이나 지하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 구하는 산식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형태예요. 그죠? 그리고 주변 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얘기도 사실 산식은 동일해요. 산식은 이 토지 가액에다가 감가율, 사용 면적 이 산식이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뭐냐? 면적이 달라지겠죠? 범위가 달라져요. 범위가.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송전선로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선화지 일반적으로 실무 공부하실 때 여기서 선화지에 대한 면적을 뭐 3m 범위를 이렇게 정하죠. 이게 선화지, 과거 선화지,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평가, 보상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재산적 보상은 뭐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렇죠? 선화지,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것들은 빼고 구하는 겁니다. 빼고. 그 면적은 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보상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산식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 송전선로에 대한 그 전압 볼트에 따라서 이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범위가. 그래서 이격 거리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이 송전선로 부지에 있어서 이거를 구할 때 한도가 있어요. 한도. 재산적 보상을 구할 때 한도. 요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송전선로 부지의 감가를 다 고려해서 최대한의 보상을 해줬는데 주변 토지의 재산적 보상이 기존에 있던 이거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도로 해서 재산적 보상의 보상 평가액을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세 번째 주택 매수 청구에 있어서 토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적용 공시지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적용시가를 선택을 할 때도 역시 70조 3항이나 70조 4항 이런 거에 따라가겠죠. 똑같이 따라가는데 70조 5항에 따라가면 지가의 변동이 현저히 정해졌을 때 그때는 70조 5항 이전에 기준 시점을 해서 따라가는 거겠죠. 적용시가를. 그 논리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다만 사업 인정일, 사업 인정 고시일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별도의 용어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보상평가 지침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무로 문제를 나오게 되면 동일한 자료를 준 상태에서 이 케이스별로 적용 공시지가가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면적들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감가율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 추가 보정률 있죠. 추가 보정률. 추가 보정률. 이게 과거에 선화지에 나왔던 요인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송전솔로 요인. 두 번째가 이제 개별 요인. 마지막으로 급박.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실무에서 자료가. 그렇죠? 이 내용도 역시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물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제를 보면 송전솔로 설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가 요구된다. 라는 말과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감정평가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갈등이 있으면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요구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물음 1번을 가서 보시면 배점이 지금 15점이죠. 첫 번째, 간단히 기술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배점을 나눌 때 얘를 5점, 얘를 10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물어본 걸 찾아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물어본 거는 이제 개념을 물었죠. 두 번째는 손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찾는 거는 이제 다 잘 하실 거예요. 을로 끝나거나 무엇 무엇에 대하여, 무엇 무엇에 대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목적어죠. 그렇죠? 앞에서 송전솔로 부지의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2개 정도의 목차를 활용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송전솔로 설치와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손실인 거죠. 발생 가능한 손실. 그래서 여기서 목차가 최소한 3개 이상이 나오면 되겠죠. 목차 구조는. 그렇죠? 발생 가능한 손실은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토지보상평가 지침에는 이게 명확히 목차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기억을 해두세요. 과거에 있던 책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심리적이나 무형적 이런 손실도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외에 지금 예시답안의 목차를 가서 보시면 첫 번째 이쪽에 가서 볼게요. 건축 및 시설 제한으로 인한 손실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가 장래 기대이익의 손실이에요. 세 번째가 공사법상 제한에 따른 손실이에요. 이거를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공사법상 제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심리적 부담감. 이렇게 4가지 정도에는 기억을 해두세요. 발생 가능한 손실에 있어서는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역시 간단하게 배점에 맞게만 제가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음 2번을 가서 보시면 설명하시오고 뭐 보상평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배점이 이제 15점이에요. 목차가 최소한 4개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 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무조건 먼저 쓰셔야겠죠. 그렇죠? 이때 쓰실 때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이런 얘기를 먼저 쓸 게 아니라 뭘 쓰라고요? 아까 전기사업법 또는 아까 전기사업법 조문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이나 아니면 송전설비주변법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을 기술을 해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보상평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송전솔로 부지에 대한 평가 방법이죠. 그렇죠? 송전솔로 부지에 대한 평가 방법이에요. 목차는 이걸로 잡으면 되겠죠. 두 개를 잡고, 그죠? 하나만 추가를 하면 되죠. 하나 추가를 할 때 이거는 네 번째 거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두 개에서 사용료, 감가율, 사용 면적, 토지가의 감가율, 사용 면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들은 사용료와 토지 가액에 대한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차이를 이루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감가율이나 면적을 목차로 잡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보상평가 방법 자체를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니까, 그죠? 여기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감가율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면적에 대해서 서술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시 답안을 가서 보시면 3쪽 관계법규의 검토 목차가 나와 있고, 4쪽에 송전솔로 설치되는 근거 법률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여기서 손실보상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상평가 지침 6조 조문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와 있고, 목차가 지상공간의 한시적 사용을 위한 거, 그 내용을 보시면 산식을 그냥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배점이 조금 모자르니까 이때 단위 면적당 토지 사용료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추가 설명을 해준 거죠. 적정 가격에 입체 이용 저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실상 영구적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마찬가지 산식을 풀어서 5쪽 넘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적어주고, 배점이 조금 부족하니까 토지가액은 추가적으로 해서 송전솔로의 건설로 인한 지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인근 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 상황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내용을 썼는데, 요거 말고 적용 공시지가 얘기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토지 가액과 감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시 답안에서는 토지 가액을 할 때 적용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한 거죠.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넷째 줄 보시면 적용 공시지가의 산정은 토지보상법 70조 3항 또는 4항을 준용한다. 5항도 당연히 현저한 지가 변동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 거겠지만, 그 내용까지 쓰면 배점을 초과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쓰지 않았고, 토지 사용료에 대한 얘기, 임대사례 비교법, 적산법 아까 설명드렸었죠. 후보침에 따르면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감가율은 입체 이용 저해율의 추가 보정률로 구분된다. 추가 보정률은 송전솔로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등 이거에 대한 언급들로 지금 배점을 채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로 지금 배점을 채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물음 3번에 가서 보시면 이 두 개를 지금 나눠놓은 거죠. 물음 3번에서 요거 반 물어보고 요거 반 물어본 거죠. 그죠? 물음 3번 가서 보시면 설명하시온데 및 되어 있죠. 주변 토지의 재산적 보상 및 그다음에 주택 매수의 청구 대상 중에서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과 유의사항을 물어본 거죠. 두 개를 각각 5점씩 배분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답안 가서 보시면 6쪽에 주변 토지의 재산적 보상에 있어서 첫 번째 감정평가액 및 그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똑같은 산식이라고 했어요. 토지 가액의 감가율, 사용 면적, 그죠? 이걸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배점이 부족하니까 넷째 줄 가서 보시면 지상 송전솔로 건설로 인한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나 토지 활용 제한 정도, 재산권 행사의 제약 정도 등을 고려함에 유의하자. 유의사항까지 묶어서 지금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리고 감가율과 재산적 보상 토지의 면적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이 앞에 것도 감가율과 사용 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걸 살려서 지금 여기서는 적용을 해준 겁니다. 감가율에 대한 언급과 사용 면적에 대한 언급. 그래서 감가율은 세 가지 요인, 송전솔로 요인과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해서 산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65, 그다음에 345 여기 나눠서 좀 배점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매수의 청구 대상 중에서 토지의 감정평가라고 되어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및 그 유의사항으로 먼저 첫 번째 목차를 잡았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 공시지가 및 그 유의사항이 7쪽에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단어는 그 둘째 줄 최초 승인 등이 있은 날,
이게 이제 사업 인정 고시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출 승인이 있어야 된다. 승인 등 완료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따라서 적용의 시가 70조 3항 또는 7조 4항을 적용을 하고 현저히 지가가 변동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0조 5항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 내용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어서는 물음 1번과 물음 2번은 과거에 기출을 했던 문제와 사실상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현재 규정에 맞게 다시 제가 지금 출제를 한 거고, 물음 3번이 얘가 10점에서 많이 나오면 20점인데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10점에서 15점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송전솔로 부지에 있어서는 이론 말고 실무에서도 같이 이거 문제로 같이 적용을 해야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의 의미들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문제로 꼭 구해서 풀어보세요. 덥지. 네, 문제 2번 가서 볼게요. 자, 문제 2번 얘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기본적인 논점이면서 생각보다 답안 작성을 온라인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작성을 못했더라고요. 자, 일단 전제에서 최근 부동산 개발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택지동으로 조성 중에 있는 토지의 가격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해관계 대립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갈등, 대립,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10점, 여기 10점, 마지막에 10점인데 첫 번째는 공제 방식과 개발법을 자, 비교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죠. 두 개가 비슷한 점, 그 다음에 다른 점, 이것들을 목차로 각각 뽑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목차를 뽑으셔도 되고, 무슨 A 측면상 비교, B 측면상 비교, C 측면상 비교라는 목차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 설명이죠. 비교 설명. 얘는 성숙도 수정이에요. 성숙도 수정. 특히 가산 방식과 공제 방식에 있어서 성숙도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성숙도라는 개념을 둘 다 썼다라는 거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개에 있어서 적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미에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개념상 비교를 먼저 활용을 하시면 편하겠죠. 개념을 목차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죠? 개념에 대한 비교 얘기를 목차로 일단 활용을 하시고, 일단 공통점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논리예요. 논리. 논리. 둘 다 차감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라는 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차이점에 있어서 여기서 첫 번째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얘를 고려했냐 고려하지 않았냐, 네, 요거에 따른 차이가 대부분 언급을 해 주셨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 이거를 별도의 항목으로 고려를 한 게 공제 방식이죠. 근데 개발법은 그냥 현가 하는 데에 그냥 함께 포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물음 2번. 가산 방식과 공제 방식에서의 성숙도 수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은 가산 방식 그리고 공제 방식 두 가지에 있어서 성숙도에 대한 의의, 이거를 일단 10쪽 예시답안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목차 하나를 설명 안 드렸구나. 여기서 물음 1번에서 목차 하나를 더 쓴 거는 성숙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성숙도. 그래서 공제 방식에서는 성숙도 수정을 하지만 개발법에서는 별도의 성숙도 수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산 방식에서의 성숙도 수정 개념 10쪽 예시답안을 한번 볼게요. 자, 가산 방식에서 성숙도 수정은 공사 준공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시간 경과에 따른 택지로서의 성숙도를 고려해서 가치를 적정하는 작업이다. 반면 공제 방식에서 성숙도 수정은 착공 시점과 기준 시점 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정하여 가치를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만 읽어봤을 땐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뭔가 시간 격차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아니라 가산 방식에 대한 개념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산 방식이죠.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기 때문에 택지로서의 성숙도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 자체가 전답 이하인 상태에서 대지화되는 과정의 성숙도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얘기가 같이 언급이 된 것뿐인 거지, 포커스는 얘는 시간에 대한 게 아니라 택지 자체로서의 성숙도를 의미를 한다. 이게 포커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제 방식 같은 경우는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감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공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시점을 보정을 하는 거예요. 시점. 얘는 시점 보정이에요. 시점 보정. 그래서 얘를 공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성숙도 보정이 아니라 미성숙도 보정이라는 말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 성숙되지 못한 정도를 가지고 파악을 한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10쪽에 목차 두 번째 거 보시면 개발 스케줄에 따른 측정 기준 시점에 대한 보정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성숙도 수정이라는 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어쨌든 둘 다 보정하는 개념이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셋째 줄 보시면 가산 방식에서는 각각의 투하 비용을 준공 시점으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숙도 수정을 하죠. 그렇죠? 근데 공제 방식에서는 미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성숙도가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차감을 하는 형태란 말이죠. 그죠? 여기에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라비아 3번 목차를 가서 보시면 성숙도와 미성숙도의 가산과 공제 얘기가 여기서 같이 연결이 되는 애들이에요. 준공 이후 시점의 택지 가치를 이제 구하게 되고 11쪽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가산 방식에서의 성숙도 수정은 택지로서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얼마나 이를 얻는가 이거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고려를 하는 게 성숙도 수정에 대한 거고 공제 방식은 대상 토지가 택지화되기 전에 미성숙에 대한 수정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 2번이 그러니까 가산 방식과 공제 방식에서의 성숙도 수정 얘기가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여기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예, 이 문제 중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물음 3번 자, 설명하는 건데 물어본 거는 이제 처리 방법을 물었죠. 처리 방법.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걸 물은 거예요. 뭐냐? 소지가액의 측정 기준의 시점 결정과 그에 따른 기준 시점의 차이. 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죠? 요거에 대한 얘기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보면 되겠죠. 취득 매입을 하고 착공하고 준공해서 기준 시점까지 있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원시 취득 시점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굳이 사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실무에서 거의 다 요 케이스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다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첫 번째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우리가 실무에서 풀 때 준공 시점에 소직 가액을 구하고 준공 시점에 적상 가액을 구하고 기준 시점까지의 적상 가액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구하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논의가 없어요. 여기는 뭘 적용해요? 조성 토지 집가 변동률을 적용을 하죠. 그렇죠? 이건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요.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이 앞에 부분에 있어서 소지에 대한 집가 변동률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투하 자본 이자율을 적용할 거냐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여기서 준공까지 그냥 소지의 집가 변동률을 적용하자.
라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시 착공을 나눠서 여기는 소지에 대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고 두 번째가 여기에 투하 자본 이자율을 적용하자 라는 견해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를 다 투하 자본 이자율로 적용을 하자. 그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나눌 거냐 아니면 소지를 적용할 거냐 투하 자본 이자율을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한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통상적으로는 이걸로 제일 많이 아마 푸실 거예요. 그냥 투하 자본 이자율로 해서. 그죠? 요게 원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인 거고. 자, 두 번째 견해는 착공 시점. 요때를 원식 취득 시점이 아니라 여기는 앞에는 상관이 없고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냥 투하 자본 이자율을 적용하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세 번째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뭐 적용될 게 없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바로 이것만 적용하면 끝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 첫 번째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예시 답안에 가서 보시면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말로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11쪽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견해 대립이 약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그래서 원시 취득 시점을 특정 기준으로 할 경우 아라비아 2번 목차죠.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거고 12쪽에 가서 보시면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착공 시점 이전에 투하 자본 이자율 이후에는 그냥 조성 토지의 지가 변동률 세 번째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다 조성 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자 이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론보다는 나오게 되면 실무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10점 정도로 해서.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실무와 이론 두 가지 모두를 준비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그냥 안 쉬고 할게요. 그냥 쭉 그게 낫죠. 네. 자, 3번 가서 보시면 물음이 좀 특이하죠. 일단 대상 물건이 특수 목적 부동산이죠. 특수 목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교회, 공공청사, 영화관 이런 것들 하나 또는 제한된 이용 목적을 가진 부동산을 특수 목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원가법에 의한 시산 가액 이게 뭐예요? 적산 가액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사 가액보다 비준 가액보다 높게 측정이 됐다.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해서 논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목차들이 사실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생각의 범위와 기준을 잡으시길 바래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이거 특수 목적의 성격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 적산과 비준 가액에 의한 각 방법에 대한 성격이나 특징들이 있겠죠. 그렇죠? 큰 덩어리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서로는 둘째 치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20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형태는 여기서 목차 3개, 여기서 목차 3개 해서 6개를 뽑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처리를 하기가 쉽진 않을 거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처음 봤으면.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관련 개념이죠. 그렇죠? 20점이기 때문에 20% 많아봐야 25%면 4점에서 5점이죠. 그죠? 여기서 목차를 활용할 수 있는 건 2개 이상이 사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3개를 썼다 하더라도 뒤쪽에 이유에서 그러면 최소한 3개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보지 않은 내용으로 지금 배점을 더 많이 채우는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개념에서 설명할 거 자,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쳐 있는 게 이유를 제외하고 3개가 있죠. 그죠? 특수 목적 부동산, 적산가액, 비중가액. 그죠? 네. 이거에 대한 의의를 가지고 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적산가액과 비중가액보다 특수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게 먼저 밝혀져야겠죠. 그죠? 아니면 이 3가지를 2가지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특수 목적 부동산을 서에다 쓰고 적산가액과 비중가액, 그죠? 그 의의를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원가법이나 거래사례 비교법의 의의를 쓰셔도 얘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자체보다 시산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적산가액과 비중가액의 의의는 반드시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적산가액, 비중가액, 그리고 여기에 특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의의를 서에다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3가지가 각각의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는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3번째 이유죠. 20점이니까 최소 목차가 이제 4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4개가. 여기에 최소 4개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은 이제 결론이 될 거고. 근데 대부분 이제 온라인 첨삭을 해봤을 때는 3개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죠? 이거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든 하나를 얘는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 말이 되든 안 되든 형식을 먼저 갖추란 얘기예요. 그렇죠? 채점할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실제 시험에서 채점을 할 때도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보기 전에 형식과 분량을 먼저 본다고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잘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점수가 괄하게 안 나요. 그런데 형식과 분량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의 구체성도 없다? 그럼 괄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형식, 분량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갖추란 얘기예요. 7, 8줄 일시답안처럼 다 풀로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목차 개수는 충족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목차를 짰을 때 최소한 목차 하나에 5줄에서 6줄까지는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2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적정 분량은 3페이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배점을 채운다고 20점인데 서 8줄 쓰고 결 10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점수에 영향이 없어요. 본문 물어본 거에 충실해야죠. 배점을 채운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다 갖다 결에다 때려 박는다고요. 그건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어본 거에 충실히 쓰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목차 기수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거를 좀 갖추자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4개에 대한 목차인데 4개에 대한 목차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일단 생각을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특수 목적이라서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가 적산가액과 이제 비중가액 이거를 활용을 하시는데 적산가액과 비중가액의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찾는 최초의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가치 삼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활용하면 되겠죠. 가치 삼면성이 결국에 성격이잖아요. 가치 삼면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목차를 다시 하게 되면은 결국에 시장성, 비용성에 의한 차이. 최소한 이 2개는 뽑아내셔야겠죠. 다른 건 못 쓰더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특수 목적이잖아요. 이거를 저는 따로 별도로 지금 목차를 따로 잡았는데 이거에 대한 의의를 일단 활용을 한 거예요. 특수 목적에 대한 의의가.
제한이 있죠. 제한.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제한이에요. 제한. 의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용도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용에 대한 제한이 일단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겠죠. 이용이나 용도가 제한이 된다. 그렇죠? 이걸 다시 확장을 하게 되면 시장 참가자가 제한이 될 수 있다. 요 얘기들도 제가 총론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보셨을 테니까. 시장 참가자가 진입과 탈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게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용도 전환이 힘들다라는 거죠. 용도 전환을 하려면 일단 층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영화관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그 층고를 다시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관이 영화관끼리만 교환을 하거나 비슷한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죠. 공공청사도 마찬가지. 예. 그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용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도 당연히 수요자가 그렇게 적은 거죠. 그러한 용도로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 여기서 시장성, 비용성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가끔 답안을 보면은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산식을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쓸 게 없으니까 그걸 활용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보다는 차라리 결국에 얘는 3방식에 의한 두 가지 시산 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사고를 다르게 보면 얘를 외부적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내부적이라고 했을 때 방법 자체에 대한 합리성 얘기도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거고, 그죠? 단순히 산식을 가지고만 활용하는 거는 중복된단 말이야. 내용이 하나 정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3쪽에 가서 보시면 서론에 무슨 얘기를 썼냐. 첫 번째, 용도 다양성 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했을 때 최이용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하지만 이 특수 목적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적산가액이 비중가액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본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목차에서 첫 번째가 이제 거래 제한이에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언급을 했어요. 시장성 제한이나 뭐 거래 제한이나 시장성이 요 가치 산면성의 시장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시장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좀 제한된다. 두 번째, 시장 참가자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이용 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가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전용 가능성, 용도 전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도 전환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데 특수 목적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전용 가능성이 좀 일반 부동산보다 낮다라는 거죠. 낮은 이유를 그러면 설명해라 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 가능성이 왜 낮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전환 비용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전환 비용. 전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용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죠? 최유용 분석에서 항상 언급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라비아 목차가 감정평가 방법의 성격 등에 따른 이유죠. 첫 번째가 비용성과 시장성의 논리, 요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나를 활용한 거고, 두 번째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좀 접근이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특수 목적 같은 경우는 역시 용도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용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사용 가치는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 거래 시장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교환의 가치로서는 의미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한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특수 목적 같은 경우 이용, 사용, 수익 이런 단어들을 연상을 해서 수익성은 높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영화관이나 극장이나 이런 것들은 수익성이 높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연결해서 다만 교환 가치,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에서 거래했을 때 인식되는 정도가 수익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해당 용도에 국한된 거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 봤을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활용을 한 게 자료의 수집 가능성.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목차예요. 역시 거래에 대한 얘기인데 당연히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거래 빈도가 굉장히 낮겠죠.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 사실 활용을 한 거냐면은 저희가 기출문제에서 봤을 때 비시장 재화에 대한 감정평가를 공부를 했었죠. 그때 접근을 어떻게 했느냐. 시장성이 없는 경우와 아예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시장성이 낮은 경우로 접근을 했어요. 시장성이 낮은 경우라고 하는 거는 거래, 시장 자체는 존재를 하지만 거래 빈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시장이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거기서 기준을 삼아서 이런 목차를 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 결론 가서 보시면 여기서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하죠. 셋째 줄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부동산의 용도와 이용 상태, 특수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감정평가 방식의 유용성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 얘기를 왜 썼어요? 적산가액 지금 비중가액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거 외에도 수익가액이 같이 언급이 됐을 때 항상 유용성과 한계가 각각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방식에 대한 조정 얘기가 나오는 거고 3방식으로도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면은 기타 방식까지 끌고 와서 그거를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 물건의 특성, 감정평가 방법의 논리성, 자료의 적절성,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들이죠. 여기에 하나 더 단어를 추가를 하면은 시장 상황이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장가액 조정 시 유의사항이나 판단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대상 물건의 특성이 이거죠. 대상 물건의 특성, 그죠? 자료의 수집 얘기도 자료의 신뢰성과 관련한 얘기고 감정평가 방법의 논리성 얘기가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이 문제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그죠? 문제에서 이 얘기 말고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가 같이 언급이 되면 걔도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평가액의 차이가 평가 결과에 대한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장가액 차이는 결국에 시장가액 조정이 필요한 논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근거로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 네 가지. 그렇죠? 대상 물건의 특성, 감정평가 목적, 자료의 신뢰성, 시장 상황.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나 평가 목적은 언급이 없으니까 빼고 얘기를 한 거죠. 빼고 지금 뭘 추가한 거예요? 감정평가 방법의 논리성 얘기를 추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이 기준을 좀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이거는 추후에 사례형으로 제가 한 번 더 낼 겁니다. 이 형태로.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시장 가치에 대한 얘기인데 담보에 대해서 이거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과거 책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담보는 무조건 시장 가치예요. 물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조건을 달고 하거나 아니면 뭐 PF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종종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담보 평가에 있어서는 얘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항상 시장 가치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경호수 감정평가론 그 칠판 그 특강도 하는데 거기도 담보 가치에 대해서 경호수 평가사님이 또 언급을 해놨어요. 예. 그게 담보 가치에 대한 얘기가 우리 시험에서 총 4번 정도 출제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하는 시각을 가지고 갈 때 담보는 무조건 시장 가치로 일단 인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점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배점이 10점이죠. 10점인데 자, 설명하고 논한다 라고 해서 반반 쓰신 분이 종종 있는데 얘는 지금 간략히라고 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거를 비중을 조금 더 써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는 것, 즉 여기서 담보 일반의 접근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걸 빼고 담보 시각, 일반 부동산의 시각, 그 다음에 차이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첫 번째로 뭐 개설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시장 가치에 대한 의의로 활용을 하시면 편하겠죠. 그렇죠? 담보에 대한 의의나 일반 부동산, 담보에 대한 의의는 쓸 수가 있지만 일반 부동산에 대한 의의는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거는 쓸 필요가 없는 거겠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이 서술을 해주셨던 안정성, 보수적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16쪽을 가서 보시면 첫 번째 목차가 시장 가치의 의의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거는 뭐 시험에서 거의 항상 무조건 쓰게 될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7쪽을 가서 볼게요. 자, 요 주장은 한정적이에요.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절대. 논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이 시다반은 이때 시장 가치는 매우 한정적인 현재 시간의 가치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한정적이라는 말은 기억하지 마세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 시간의 가치라는 거죠. 시장 가치를 정할 때 우리가 기준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시장 가격은 변동이 될 수가 있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 감정평가액이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건 논리적으로 약간 결함이 있긴 해요. 담보도 어쨌든 기준 시점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니라 두 번째 거를 가서 보시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장래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서 독립되고 좀 더 안정적인 채권 회수를 전제로 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담보 부동산으로서의 적절성을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변동성에서 좀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좀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실제 현업에서는 시장 그 기준 시점에 따라서 당연히 담보도 변동이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굳이 기억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만 뭐만 기억하자? 지속 가능한, 예, 요거에 대한 키워드만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이라는 게 결국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측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담보 같은 경우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단기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문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채권 회수를 위한 안정성, 그다음에 보수적 이 얘기 말고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 결국에 장기적 추세와 단기 변동성을 상쇄하자. 예,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거는 단기 변동성 상쇄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인 추세 요거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하자. 그죠?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미래 시점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 발전 가능성까지 지금 포함을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소 낮게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거에 근거를 추가적으로 들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까 온라인 첨삭을 해봤을 때는 대부분이 다 기본 점수 이상은 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실강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썼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